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이슈와 인권 15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이번 15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의 주제는 제16장, 교재 제16장 촛불 시위와 집회의 자유, 제17장 스크린 코트와 직업의 자유, 그리고 18장 선거권 연령과 정치적 자유입니다. 자, 기말시험 공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와 인권 기말시험은 12월 18일 12시부터 13시 사이에 볼 예정입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점씩 배점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같은 내용의 답안일지라도 풍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답안지 표지에 굵고 크게 사회적 이슈와 인권 2020년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야 합니다. 답안지 표지에는 반드시 소속, 학번, 성명 기입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욱 쪽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자, 16장 촛불 시위와 집회의 자유. 자, 무엇이 문제인가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교재 302쪽입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하 집시법이라고 합니다. 야간에 5개에서 진행되는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 집회는 다 밤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죠?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허가된 야외 옥회 집회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여기서 야간이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를 뜻하고 옥외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집회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개최될 수 있는데 야간 옥외 집회는 문화적 목적으로 개최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따라서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처럼 확산되고 있는 촛불 집회는 야간 5개 집회로서 문화적 목적으로 개최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금지된다. 이에 따라 촛불 집회를 개최하거나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회가 문화적 목적의 집회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해야 하는 정부는 대부분의 촛불 집회에서 주장하는 이슈들이 정치적이어서 정치적 목적 집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정치적 집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모든 야간 5개 집회를 원청적으로 금지하면서 오로지 문화적 목적의 야간 5개 집회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약당하고 있다는 데 존재하는 것을 보인다. 자, 그럼 집회 제한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집회의 자유입니다. 자, 먼저 내용입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1항에 열거된 자유가 바로 집회의 자유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함께 집회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 이해되고 특히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로 이해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서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는 일정한 집회를 개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자유,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집회를 해산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야간 집회든 주간 집회든 옥외 집회든 옥내 집회든 침묵 집회든 연저 집회든 정치적 집회든 문화적 집회든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집회는 집회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되면 무조건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한에는 반드시 한계가 따른다고 배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에 해악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영업장소 근처에서 시위를 벌여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준다든지 교통의 소통을 방해하여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집회의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적 집회가 금지되는 이유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타인의 출입이나
교통의 소통을 일정 정도 방해할 수 있는 연주와 시위는 그 자체로는 폭력적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에 구체적인 해악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과도한 제한은 금지되므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도 위헌적인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헌법은 명시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검열 금지와 함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위헌이지만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서 신고제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명칭은 신고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금지되는 허가제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야간 5개 집회의 금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야간 5개 집회의 원칙적인 금지는 야간이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입법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는 야간의 5개 집회가 가지는 질서 유지의 상대적인 어려움, 난폭화의 우려, 불순 세력의 개입 가능성 등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야간의 5개 집회가 반드시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추상적인 위험만 가지고 야간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인 허용을 규정한 단서조항, 문화적 집회에 대한 적용 배제, 야간의 옥내 집회에 대한 허용 등을 들어서 야간 5개 집회의 원칙적인 금지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도 않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허가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집회에 대한 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판례를 변경해서 야간 5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대상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령하는 헌법 불일치 결정 이후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효력이 상실되자 헌법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구집시법의 규정에 대해서 야간 5개 집회의 일몰 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5개 집회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먼저 신고된 야간 시위 금지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과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 규정에 대한 2009년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다수 의견이 야간 5개 집회의 원칙적인 금지가 허가제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과는 달리 구집시법 규정에 대한 2014년의 한정위헌 결정에서는 다수의 법정 의견이 사전 허가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16.2 보시겠습니다. 야간의 5개 집회 및 시위는 야간이라고 하는 상황적 특수성과 5개 집회 시위의 속성상 주간의 5개 집회 시위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야간의 5개 집회 시위의 원칙적 금지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야간의 5개 집회 시위는 주간의 5개 집회 시위보다 질서 유지가 어렵고 따라서 그만큼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으며 심리학적으로도 야간에는 주간보다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하기가 쉬워서 집회 및 시위가 본래의 목적과 궤도를 이탈하여 난폭화할 우려가 있고 또 불순 세력의 개입이 용이하여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점 여러 가지의 특성이 있다. 형법 및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있어서 야간의 행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야간의 5개 집회 시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조건으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 입법의 목적 원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측면에서 현행 집시법 제10조가 과거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의 5개 집회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고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에 5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이 단서 규정에 따른 야간 5개 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 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 재량 사항이 아니고 기속 재량 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등에 관한 집회에는 이러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간이라도 옥내 집회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야간의 5개 집회, 시위 금지에 관한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규정의 체제로는 야간의 5개 집회, 시위도 원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바람직스러운 것이나 야간의 5개 집회,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야간 5개 집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 허용하였다고 하며 즉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고 하는 규정 체제로 되어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로서 요구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다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집10조 전체의 규정 체제에서 보면 이 법은 일정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5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그 집회 및 시위의 목적, 방법, 시간, 장소 등에 따라 그것이 공공의 안녕 질서에 미칠 영향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에 상응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바 집시법 제10조는 바로 일몰 상태 하에 5개 집회 및 시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조건 하에 5개 집회, 시위에 관한 특별한 예외적 규제 규정 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위의 시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여기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의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개념을 시위의 개념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대학 구내는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이지만 대학 구내에서의 시위도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게 되면 시위에 포함하게 된다. 한편 현행 집시법은 시위의 개념에 행진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시위는 행진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시위가 움직이는 집회를 의미하는 행진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소도 집시법상의 시위가 반드시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음 세 번째 시위의 개념이고 두 번째 야간 시위의 금지입니다. 야간 시위의 금지. 야간 5개 집회의 경우 집시법 제10조의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서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와 같다. 그런데 집시법 제10조의 단서는 야간의 5개 집회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시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시위를 5개 집회의 개념에서 제외할 경우 야간의 시위는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단서를 시위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집시법 제10조가 야간의 시위를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12시 24시까지를 포함시키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야간 5개 집회의 원칙적 금지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던 것과는 달리 야간 시위의 절대적 금지에 대해서 한정위원 결정에 머문 것은 의문이다. 특히 야간 시위의 절대적인 금지 규정을 원칙적인 허용이 아닌 원칙적인 금지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야간 5개 집회의 원칙적 금지와 마찬가지로 집회 시위의 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자, 310쪽입니다. 판례 16.4 야간 시위 금지의 위헌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간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로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다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야간의 시위 금지는 이러한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집시법 제10조 본문에 의하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아가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라고 하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는 위와 같은 야간의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들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두 번째,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법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위 조항 전부의 적용이 중지될 경우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 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옥외 집회나 시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집시법의 체계 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규율의 측면에서 볼 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위헌성이 명백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 결정을 한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자,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시설 근처에선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나 각종 공간 또는 외교기관 등 중요시설의 근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외교기관 근처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법원 근처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 물론 외교기관과 법원은 그 기능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법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또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외교기관 근처의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금지가 위헌이라고 보면서 법원 근처의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금지가 합헌이라고 보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무튼 법률이 개정되어 외교기관 근처의 집회는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 소규모의 집회, 휴일의 집회인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사당 근처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사당 근처까지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은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근처의 집회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12쪽입니다. 312쪽. 중요시설 근처의 집회 금지. 312쪽 판례 16.5 외교기관 근처 집회 전면적 금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2003년.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는 일반적인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부인될 수 있다면 입법자는 최소 침해의 원칙의 관점에서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전제된 추상적인 위험성에 대한 입법자의 예측 판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 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 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전제된 법익 충돌의 위험성이 작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문제점은 금지구역 내에서 외교기관이나 당해 국가를 항의의 대상을 삼지 않는 다른 목적의 집회가 함께 금지된다는 데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주요 건물이 밀집해 있는 경우 그곳에 우연히 위치한 하나의 보호 대상 건물이 100m 반경 내에 위치한 다수의 잠재적인 시위 대상에 대한 집회를 사실상 함께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소규모 집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작다. 예컨대 외국의 대사관 앞에서 소수의 참가자가 소음의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평화적인 피켓 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 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 시위로 변질될 위험성이 없는 이상 이러한 소규모의 평화적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셋째, 예정된 집회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외교기관의 자유로운 출입 및 원활한 업무의 보장 등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이 일반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법익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예측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는 있으나 일반 추상적인 법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일반적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만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전제된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함께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법원 근처 집회 전면 금지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판결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째, 판례 16.6입니다. 직접적으로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에 있어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집회, 시위로서 각급 법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시위는 검찰청에 대한 집회와 시위가 대부분인 바 이는 간접적으로 법원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가령 집회나 시위 당시에는 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도 오래지 않아 법원에 기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청에 대한 집회나 시위가 법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더구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 검찰청에 계류 중일 때 법원에 기소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이미 당해 사건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검찰청에 대한 집회나 시위라 하더라도 법원의 기능이 거의 직접적인 저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찰과 법원이 같은 동네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분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집회 시위 속성상 그 집회 시위의 대상 문제가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비하여 특별히 법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이를 가려내어 집회 시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사법작용은 분쟁을 합리적인 논쟁과 증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어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온한 환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집회나 시위로 인한 비평온 상태는 재판 관련 유무를 떠나 사법기능의 저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집회 시위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법작용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므로 법원은 법정 외에서 영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단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 또는 폭력 시위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소규모의 집회나 시위라도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법적용은 재판이 현실적으로 열리고 있는 중에 개최되는 집회나 시위뿐만이 아니라 재판 전에 개최되는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종국 재판이 있은 후의 집회 시위라 하더라도 관련 사건이나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미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집회 시위에 의하여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그 시비를 떠나 다른 사건 일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집회 시위가 개최될 당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법원 기능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휴일에도 법원의 필수적인 업무는 계속되며 나아가 담당 재판부가 법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영장 재판은 휴일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장 재판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본안 재판에 못지않기 때문에 영장 재판에 대한 집회 시비가 오히려 더 거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휴일에는 대부분의 법원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법원의 기능의 저해를 가져오는 정도가 감소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그 감소된 상태에서의 저해라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사법 기능의 저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가사 사법 기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하더라도 당해 집회 시위 대상이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위의 가능성은 전면적이어서 이를 무시할 수가 없다. 결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속소의 경우에 집시법 제11조 제4호가 규정하는 것 같은 예외를 각급 법원 인근에서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집회 시위 금지의 예외를 허용할 만한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절대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수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법원 근처에서는 전면적인 금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 근처에서는 왜 금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근처에서 왜 금지하는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국회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국회 인근의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 한편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인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적인 규제나 형사법상의 사후적인 규제만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 조항 외에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비추어 예외를 두지 아니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의 제한이라고 하는 좁은 범위의 장소적인 제한인 반면에 국회 기능 보호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한 집회, 시위 효과의 감소 및 이에 관련된 자유의 제한은 감소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 보이므로 법의 균형성 원칙의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원과 국회 근처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면 착용 집회 금지 보시오. 복면 착용 집회 금지. 복면 착용 집회 금지. 복면 착용 집회 금지. 최근에 국회는 314쪽입니다. 최근에 국회에는 과격한 폭력 시위를 근절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했다. 입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악이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해악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복면 착용 집회가 과격한 폭력 시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위험만 가지고 복면 착용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참여자가 복면을 착용한 모든 집회나 시위가 반드시 폭력적 집회 또는 과격한 시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오히려 집회나 시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감시와 통제가 복면 착용 집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집회나 시위의 내용과 참여자 및 진행 상황을 감시하고 통제하면 할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원하는 국민은 더욱더 깊은 복면 속으로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에 관한 국가의 정보 수집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에 관하여 국가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집회나 시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오로지
집회나 시위가 폭력적인 것으로 변하여 불법행위가 되었을 때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된다. X자를 표시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위가 보여주는 것처럼 복면의 착용은 하나의 표현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위의 자유에 포함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 또한 집회나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는 해당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타인이나 국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에 의해서 보장될 수도 있다. 관련 판례 보시겠습니다. 16.8 집회의 자유의 보장 내용 복장에 관한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 장소, 시간의 선택이다. 그러나 집회를 방해할 정도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헌재 2003년 판결입니다. 다음에 우발적 집회와 긴급 집회. 우발적 집회와 긴급 집회입니다. 사전 계획이 없는, 따라서 집회의 주최자가 없는 집회를 우발적 집회라고 부른다. 한편 긴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최된 집회를 긴급 집회라고 부르는데 긴급 집회는 사전의 계획도 있고 집회의 주최자가 있다는 점에서 우발적 집회와는 구분된다. 우발적 집회와 긴급 집회의 공통점은 사전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고 5개 집회는 적어도 집회 시작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회적 집회는 개념상 신고가 불가능한 집회이고 우발적 집회는 개념상 신고가 불가능한 집회이고 긴급 집회는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집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발적 집회나 긴급 집회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강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집시법은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우발적 집회 또는 긴급 집회에 대해서 형사처벌로서 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집회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현행 집시법상의 신고 의무는 우발적 집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 하고 긴급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조항의 삽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1인 시위입니다. 1인 시위. 시위의 개념상 시위는 다수인 2명 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인이 보이는 시위는 애초에 시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집시법에 따라 규율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1인 시위는 교통에 방해를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음의 피해를 주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 시위의 자유를 포함하는 집회의 자유가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1인 시위는 개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인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받는다. 다만 외관상 1인 시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1인 시위라고 볼 수 없는 바 변형된 1인 시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인간 띠기 시위 경우에 이것을 모두 시위라고 보아야 하는지 시위가 아니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1인 시위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1인 시위를 여러 사람이 교대하면서 벌이는 릴레이 시위 경우에 이것을 1인 시위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있고 평화로운 집회 문화의 정착을 바라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장. 스크린 커트제와 직업의 자유입니다. 스크린 커트제란 뭐냐면은 영화 상영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게 국장이 있는데 여기서 1년에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30일, 50일이면 50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요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해라. 외국 영화만 상하지 말고 한국 영화도 상영해라. 이런 규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크린 쿼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화관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321쪽입니다. 321쪽. 맨 밑에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장주는 자기가 원하는 영화만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한국 극장이라고 꼭 한국 영화만을 상영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극장에서 한국 영화가 사용되지 못하면 한국의 영화배우도 영화 감독도 영화 제작자도 다 죽는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영화도 상영해 주었다. 최근에는 한국 영화도 제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제 대등하게 경쟁할 때도 된 듯 싶다. 하지만 영화인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 영화를 더 보호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이제 극장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개념 322쪽입니다. 스크린 쿼터제란 영화 상영관의 연간 상영 일수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 제도를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영화를 상영한 후에 반드시 한국 영화를 교차로 상영하도록 요구하는 교호 상영제와 결합되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강화된 형태의 한국 영화 상영 의무제가 강제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제가 실제적으로 관철된 것은 1993년 스크린 쿼터 감시단이 활동하기 시작하기부터라고 합니다. 자, 문제제기입니다. 극장을 경영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으면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외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으면 외국 영화를 상영할 수 있다. 스크린 쿼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극장 경영자가 외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국 영화의 상영을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영화의 상영을 의무화하는 스크린 쿼터제의 필요성도 인정돼야 한다.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극장 경영자에게 어떤 영화를 상영할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 자유를 인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자본이나 기술이 뒤처져 있는 그래서 재미도 없고 리얼리티도 떨어지는 한국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제작되지도 않는 극단적인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고 제작되지 않으면 그 기초가 되는 한국 문화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한국 영화와 한국 문화를 보호해야 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그러한 요청은 한국 영화 의무 상영 제도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중요한 문화산업 가운데 하나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 문화산업 총 매출액은 약 58조 6천억 원이고 이에 디지털 콘텐츠 산업까지 합한 콘텐츠 산업의 총 매출액은 2012년 기준으로 87조 2천억 원을 넘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영화 산업은 4조 4천억 원으로 5%를 차지한다. 따라서 한국 영화의 보호는 문화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산업의 발전과 도태는 시장의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화산업은 문화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로지 시장 법칙에 따라 지배될 수 없는 공익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크린 쿼터제는 문화산업의 보호라고 하는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 스크린 쿼터제에 어떤 인권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극장 경영자의 입장에서 스크린 쿼터제는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하지 못하고 특정한 영화를 상영하도록 강제한다.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자유는 극장 경영자에게 극장 영업이라고 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므로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우선 직업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직업의 자유입니다.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헌법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규정.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 선택의 자유는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현행 헌법은 명시적인 문구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규정 양식이 직업 선택의 자유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자유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법 규범의 해석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의 해석보다는 목적과 체계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한 중요한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법문헌의 해석에 있어서 문자적 해석은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지만 법의 목적과 체계를 고려한 확대 해석이나 축소 해석도 중요한 해석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에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니다. 스크린 쿼터제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된 것처럼 모든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직업의 자유도 직업 선택의 자유든 직업 수행의 자유든 모두 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제의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은 우선적으로 한국 영화의 보호다. 영화는 일정한 문화를 표현하고 다른 어떠한 표현 매체보다도 더 강한 전달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은 보호할 만한 공익적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보시겠습니다. 직업의 자유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정당화되어야 한다.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를 위한 원칙으로서 첫 번째 비례성의 원칙, 두 번째 본질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비례성의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례성의 원칙을 세 가지 원칙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비례성의 원칙의 부분으로서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원칙, 두 번째 방법의 적성성 원칙, 세 번째 피해의 최소성 원칙,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 원칙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한국 영화의 보호가 중요한 공공복리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없고 국산 영화의 의무 상영제는 이러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정성 원칙에도 부합되며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연간 상영 일수의 5분의 2 안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그 밖에 5분의 3은 외국 영화 상영이 가능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스크린 쿼터제는 한국 영화의 보호라고 하는 공공복리와 직업의 자유를 비례적인 관계에 있게 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것처럼 한국 영화의 보호라고 하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스크린 쿼터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관객 점유 비율이 2001년 50%를 돌파한 이후 2004년부터 거의 60%를 유지하고 하였고 2006년 스크린 쿼터 축소 이후 2007년 50%, 2008년 40%대를 감소된 통계 수치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편 5년 만에 2013년 한국 영화 관객 점유율이 다시금 60%에 육박하게 됐다는 점은 한국 영화가 더 이상 스크린 쿼터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주요 영화 산업국가 중 자국 영화 점유율이 90%를 넘는 미국이나 인도에 비하면 한국의 수치는 낮은 편이지만 영국, 독일, 스페인 등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328쪽입니다. 문제는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서 한국 영화의 상영을 극장 경영자에게 의무화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좁은 의미의 비례성 원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균형을 잡게 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인 스크린 쿼터제의 구성은 영화 또는 영화 산업에 관한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모여 사회적 합의를 찾아감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본질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연간 상영 일수의 5분의 2 이상의 기간 동안 상영할 수 있는 국산 영화의 종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본질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절대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질 내용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본질 내용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절대설과 상대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절대설은 절대적인 본질 내용이 있고 이러한 절대적인 본질 내용은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비례성의 원칙의 관점에서도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반드시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의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 반면에 본질 내용에 관한 상대설에 따르면 기본권의 본질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례성 원칙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고 남는 상대적인 내용으로 이해된다.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본질 내용 금지 원칙에 따라 따로 검토될 것도 없이 오로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검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절대설이라고 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스크린 쿼터제의 정당성을 검토하고도 따로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 따라 스크린 쿼터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다시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업의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스크린 쿼터제는 무엇인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보다 앞서 설명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 과도하게 한국 영화 상영을 강제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스크린 쿼터제의 정당성은 평등권의 관점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 문화를 전달하는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의무 상영제를 두지 않으면서 오로지 영화 매체에 대해서만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평등은 모든 것을 항상 똑같이 대우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르게 대우할 수도 있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 평등의 이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비교 대상을 평등하게 대우해야만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교 대상을 불평등하게 대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스크린 쿼터제의 경우에도 다른 매체와는 달리 영화 매체를 다르게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화 매체만을 다르게 대우해도 그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 산업의 경우에는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가지는 독특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영화 산업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다른 문화 산업보다 영화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정당화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스크린 쿼터제의 전망과 과제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다른 산업을 위해서 영화 산업을 포기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영화인들은 문화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영화는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문화이며 동시에 산업이다.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지만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또한 비록 영화를 산업으로 이해해도 파급력이 강한 영화 문화라는 점에서 다른 문화산업과 영화산업을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할 이유도 충분한 것으로 이해된다. 시장 질서의 기본이 되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스크린 쿼터가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강한 자본을 가진 미국 영화가 한국의 영화 시장을 독점적으로 점령하는 경우에 오히려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어도 상영하지 못하고 한국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하면 스크린 쿼터 때문에 방해받는다고 생각했던 직업의 자유와 원하는 영화를 볼 권리가 오히려 스크린 쿼터 때문에 보호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한국 영화도 평균 제작비가 40억 원에 이르며 연간 제작 편수도 90편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2005년 기준으로 서울 관객 50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영화는 15편이나 된다. 그리고 양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해외 영화제 출품 성적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스크린 쿼터제가 한국 영화의 보호막이 될 수 없고 자생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스크린 쿼터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의 양적 질적 성장이
스크린 쿼터제 때문이라면 스크린 쿼터제의 완전 철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듯이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일 수 축소를 위해 축소한 뒤 감소됐던 한국 영화 점유율은 점차 회복되고 있고 2011년 이후 5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 영화를 보호하거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스크린 쿼터제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 수업